미소비자 물가지수가 31년 만에 최대폭으로 올라갔습니다. 미국 증시는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옐런 재무부 장관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 연준이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코로나 사태가 완화되면 관리 목표 수준으로 내려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내일 베테랑스 데이를 맞아 한국전 참전 기념비 제막식이 열립니다. 기념비에는 전몰 장병들의 이름이 새겨졌습니다. 한인 차세대 리더들이 LA 총영사관저에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미래 한인 사회 발전 방안을 넓혀가기로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의 화상 정상회담이 오는 15일 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면적인 충돌 상황에 새로운 관계 개선 기회가 될지 주목됩니다. 아직 쓰여지지 않은 스토리. 그 스토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의 움직임, 그것은 차세대 전동화 차량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영감을 찾아서. 다음 주 월요일인 오는 15일 미중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입니다. 이 대결 국면 속 어떤 합의가 이루어질지 큰 관심입니다. 관련 소식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경제 소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31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물류 대란까지 겹치면서 서민들의 고통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김수영 특파원이 보도하겠습니다. 워싱턴입니다.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지난 10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2%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990년 12월 이후 최대 상승폭으로 6개월 연속 5% 넘게 상승했습니다. 이는 시장의 예측을 뛰어넘는 것으로 지난달 대비로도 0.9% 올라 최근 4개월 사이 가장 큰 폭의 상승률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서를 내고 인플레이션은 미국인들의 재정 형편을 해친다며 물가 상승 추세를 뒤집는 게 최우선 임무라고 강조했습니다. 물가 상승을 일으키는 주범은 에너지 가격 상승인데 추수감사절 연휴에 자동차 여행객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겨울철 난방 수요 급증으로 문제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As we move out of COVID, we know that that has been creating these supply chain bottlenecks, and that includes in the fuel sector as well.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 11명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 전략 비축률을 방출하거나 원유 수출을 금지하는 방안까지 고려하라고 건의했습니다. That could have, maybe a short-term impact on the oil market and on gasoline prices, but probably not much. 물류 대란에 이어 물가 폭등까지 겹치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까지 연일 최저치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수영입니다. 소비자 물가 급등 소식에 오늘 뉴욕 증시는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1.66%나 떨어졌습니다. 다우 지수도 0.66%, 240포인트 내려갔습니다. 투자자들은 물가가 크게 오르면서 당초 예상보다 조기에 금리가 인상될 수도 있다는 우려감을 나타냈습니다. 채권 수익률도 오늘 하루 동안 0.14%포인트나 급등했습니다. 제넷 옐런 재무부 장관은 인플레이션 상황이 내년까지는 지속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필요할 경우에는 연방준비제도가 직접 행동에 나설 거라는 점을 또다시 강조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코로나 사태가 완화되면 소비자 수요가 정상 수준으로 돌아가면서 가격과 임금 상승에 대한 압력은 내려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연준이 높은 인플레이션은 결코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옐런 장관은 거듭 강조했습니다. LA와 롱비치 항구의 물류 대란이 해소될 기미조차 없습니다. 이제는 컨테이너를 옮길 수 있는 트럭 차체까지 순환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벌금 부과도 별 효과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전영훈 기자입니다. 물류 대란이 장기화될 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LA와 롱비치 항만의 유례없는 적체 현상을 겪고 있는 한인 물류업계의 진단입니다. 그동안 항만 측이 해결책으로 내놓은 운영시간 연장 등으로는 사태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업계에서는 현재 가장 큰 문제로 트럭에 컨테이너를 싣기 위한 장비인 채시 부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누적이 워낙 오랫동안 되다 보니까 터미널 상황이 계속 또 악화되고 서큘레이션만 되면 어느 정도 컨제스션이 뭐 계속 생기긴 하더라도 이게 조금 계속 악화되지는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드라이버가 채시가 없으니까 일을 하고 싶어도 채시가 없으니까 픽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트럭이 터미널에 빈 컨테이너를 반환하러 오면 선사가 공간 부족을 이유로 받아주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트럭들은 채시가 없어 컨테이너를 싣고 내가지 못하고 터미널에는 컨테이너가 계속 쌓이는 악순환의 연속이라는 설명입니다. 최근 항만청이 발표한 벌금 부과책도 사태 해결에는 큰 효과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물리적인 해결책이 없어 오히려 선사들의 반발만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가장 근본 원인은 채시 부족이다. 채시 부족이 생긴 거는 MT를 안 받아서 그럴 거다. MT를 안 받는 이유는 터미널에 공간이 없고 스페이스가 없다. 그래서 이거를 풀기 위해서는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오프닥을 운영을 해야 된다. 한인 물류업체들은 정부 차원의 별도 야적 공간을 마련해 적체되는 컨테이너 물량을 처리하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내일은 베테랑스 데이입니다. 플러튼의 한 공원에서는 한국전 참전 기념비 제막식이 열릴 예정입니다. 이사명 기자가 미리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전쟁 희생자의 이름을 새긴 한국전 기념비가 세워졌습니다. 기념비 건립위원회는 내일 남가즈 플러튼시 힐스크레스트 공원에 한국전 참전 기념비를 제막한다고 밝혔습니다. 기념비는 오각형 별 모양으로 한 개에 7,500명의 희생자의 이름이 새겨졌습니다. 모두 별 5개의 모양 기념비에는 한국전쟁에 참전했다가 희생한 미군 36,593명의 이름이 들어갔습니다. 기념비 건립위원회는 한국전쟁 발발 71년 만에 희생용사들의 이름을 새긴 보온의 기념비를 제막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기념비는 한국 정부와 미국 한인 사회의 정성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기념비를 건립하는 비용은 총 72만 달러입니다. 한국 보훈처가 23만여 달러를 지원했고 나머지는 한국 측 건립위원회와 한인 사회에서 모금을 통해 기념비 건립이 성사됐습니다. SBS 이사면입니다. 직원들에 대한 갑질 의혹을 받고 있는 LA 총영사에 대한 징계 수위가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징계는 이미 결정됐지만 아직 최종 확인 과정이 남아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월 제기된 박경재 LA 총영사의 갑질 의혹. 조사를 벌이고 있는 한국 외교부가 조만간 조사 결과를 마무리하고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교부는 해당 사건을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국정감사 직후 징계위를 소집할 예정이었지만 시애틀 총영사의 성비위 사건과 조사를 함께하면서 예상보다 지연됐다는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 빠르면 다음 달 초쯤에는 징계 수위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찰관실은 징계 수위가 결정된 직후 피해자에게 직접 결과를 통보할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당초 보도자료를 통해 공식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입장을 바꿔 확인 자체를 거부한 겁니다. 하지만 외교부 한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 모든 조사가 마무리되었다고 밝혀 사실상 징계가 결정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LA 총영사관 관계자는 지난 8월 박경재 LA 총영사 부부를 외교부에 고발했습니다. 고가의 선물을 받는 등 청탁금지법을 위반하고 비자 부정 발급을 지시하는 등 공직자로서 규율을 위반했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지난 8월 초 LA를 직접 찾아 감찰을 실시했습니다. 외교부는 같은 시기 성비위 의혹을 받은 권원직 시애틀 총영사에 대해서도 감찰을 실시했는데 권 총영사에 대해서는 징계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상세한 징계 내용에 대해서는 직원의 개인 신상 정보 보호를 이유로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네, 미주 한인 사회가 크게 성장하면서 차세대 한인 리더들의 활동도 보다 다양해졌습니다. 이 전문직은 물론 경제계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한인 리더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차세대 한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행사가 어젯밤 열렸습니다. 이사명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역량 결집과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열린 세계 한인 차세대 대회 행사. 남가주 지역의 차세대 리더들 50여 명이 LA 총영사관 관저로 초대돼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남가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법조계와 경제계 등 주류 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차세대 리더들이 참석했습니다. 지금 더 잘 되는 이유가 K-팝이랑 K-푸드 때문에 지금 한인 커뮤니티가 되게 중요하고요. 한인 커뮤니티가 내년 10년 동안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서도 물론 포커스 많이 주지만은 한인 커뮤니티에서 코리안 아메리칸이 되게 많이 발전이 필요합니다. 마크 김 LA 카운티 지방법원 판사는 주류 사회에서 한인들의 영향력이 크게 향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1990년 제가 검사를 했을 때는 한국 검사가 딱 2명이 있는데 남가주에만 검사가 120명이 넘고 그리고 뭐 판사도 제가 시작할 때 1명이 있는데 지금 1990년부터 2020년 30년 사이에 거진 한 12명이 있고 한인 차세대 리더들의 결속력 강화와 역량 집결이 중요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이런 기회가 없으면 만나지 못할 사람들을 만난다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활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렇게 다른 한국인 분들도 아는 게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김성곤 재해동포재단 이사장은 한인 사회의 위상 강화와 정치력 신장을 위해 차세대 리더들이 활약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차세대 네트워크화 이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하고 제일 의미가 있고 차세대 네트워크, 차세대 양성에 쏟아야 되겠다. 그게 이제 뭐 제 이사장으로서 우리 동포사에 좀 하고 싶은 얘기고요. 더구나 어제 도산 안창호의 날을 맞아 도산 선생의 리더십을 발판 삼아 차세대 리더로 활약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한국 정부도 한인 차세대 리더를 양성하는 세계 한인 차세대 대회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LA에서 SBS 이사면입니다. 5살에서 11살 사이 어린이들에 대한 백신 접종이 승인된 이후 현재까지 모두 90만 명의 어린이가 백신을 맞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일주일 내에 백신을 접종하기로 예약된 어린이도 약 70만 명이나 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모든 채널을 동원해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 바이든 여사와 백악관의 의무총감은 전국적인 규모에서 적극적인 독려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하겠습니다. 세계 최대 탄소 배출국 바로 미국과 중국입니다. 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유일한 선택은 바로 협력이라는 공동선언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고정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고 있는 제26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미국과 중국이 공동선언에 합의했습니다. 지난 10개월 사이 30차례 화상회의를 가진 끝에 나온 깜짝 합의입니다. 2020년대 기후행동 강화라고 명명된 공동선언문에는 미중 양국이 탄소 배출 제로에 도달하기 위한 장기 전략 개발에 약속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20년대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 미중 양국이 내년 상반기에 실무 그룹을 만들어 가동하고 메탄 배출을 줄이기 위한 방안 등이 포함된 겁니다. 존 캐리 미국 기후특사는 미중 양국이 앞으로 어떻게 함께 행동할 것인지 공동선언문에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he United States and China have no shortage of differences, but on climate, cooperation is the only way to get this job done. 셰전화 중국 기후특사도 양국의 유일한 선택은 협력이라며 파리 협정과 현재 노력 사이 간극이 있다는 걸 인식해 기후 대응을 공동으로 강화하기로 했다고 화답했습니다. 의장국인 영국도 폐막을 앞두고 성명 초안을 만들어 발표했습니다. 초안에는 산업화 대비 지구 기온 상승을 1.5도 이내로 낮추자는 파리 협정에 맞도록 내년 말까지 내용을 강화하고 내년에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SBS 고정현입니다. 네, 앞서 유엔의 기후변화 관련 총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만 이 태평양의 한 섬나라 외교장관의 연설이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수몰 위기에 처한 섬나라 투발루의 외교장관은 수중 연설을 통해 지구온난화 방지를 호소했습니다. 김경희 기자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전 세계가 즉각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투발루의 외교장관. Climate change and sea level rise are deadly and existential threats to Tuvalu and low-lying atoll countries. We are sinking, but so is everyone else. 그런데 바닷물 속에 허벅지까지 잠긴 채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육지였던 곳이 지구 온난화 영향으로 이렇게 물에 잠겼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수중 연설을 택한 겁니다. 인구 12,000명의 섬나라 투발루는 고도가 해발 2m 정도인데다 매년 해수면이 상승해 점점 물에 잠기고 있습니다. 이런 속도라면 30-40년 뒤엔 아예 사라질 걸로 예상됩니다. 이에 지금 당장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자는 절박한 호소를 UN 기후변화협약 총회에 전달한 겁니다. We cannot wait for speeches when the sea is rising around us all the time. We must take bold alternative action today to secure tomorrow. 영국 글래스고에 모인 전 세계 대표단은 2주째 온실가스 감축을 논의하고 있지만 현재 제시된 목표를 이행한다 해도 오는 2100년 지구 온도가 산업화 이전보다 2.4도나 높아질 거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왔습니다. 지구 기온 상승의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는 1.5도 이하를 달성하려면 온실가스를 더 큰 폭으로 줄여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SBS 김경입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의 정상회담이 오는 15일 열릴 것으로 잠정 결정됐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인 폴리티코는 중국 시간으로는 16일, 미국 시간으로는 15일쯤 화상을 통해 정상회담을 갖기로 합의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은 양국이 다방면에서 충돌하는 시점에서 새로운 관계 개선을 위한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네, 계속하겠습니다. 이 동유럽 국경 지역에는 요즘 수천여 명의 중동 난민들이 머물고 있습니다. 일부 난민들은 국경 통과를 시도하면서 충돌을 빚기도 했습니다. 자칫 국가들 간의 갈등으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정준영 기자입니다. 동유럽 폴란드와 벨라루스의 국경 지역, 폴란드로 넘어가려는 중동 난민들이 철조망을 잡아당겨 무너뜨리고 일부는 절단기를 이용해 철조망을 잘라냅니다. 이에 맞선 폴란드 군인들이 최루가스를 분사하며 저지합니다. 전쟁과 가난, 정치적 박해를 피해 중동 지역에서 벨라루스로 건너온 난민 수천 명이 다시 국경을 넘어 폴란드로 넘어가려다 일촉즉발의 긴장이 감돌고 있는 겁니다. 영하의 추운 날씨에 맨바닥에서 버티고 있는 난민들은 폴란드를 통해 유럽의 선진국들로 이주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폴란드와 유럽연합은 벨라루스가 이들 난민의 유럽행을 기획했다며 수용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마지막 독재자로 불리며 벨라루스를 철권 통치해온 루카셴코 대통령이 각종 제재에 대한 보복으로 유럽을 혼란에 빠뜨리기 위해 난민들을 국경으로 내몰고 있다는 겁니다. We are facing a brutal hybrid attack on our EU borders. Belarus is weaponizing migrants' distress. 반면 벨라루스는 폴란드가 난민 수용을 거부하며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Самолет сюда прилетит, здесь их возьмут, на границу отвезут, через границу переведут, и там их принимают уже свои. Поляки, немцы, украинцы. 유럽연합은 벨라루스에 대한 추가 경제 제재를 검토하고 있지만 러시아의 지원을 받고 있는 벨라루스를 굴복시키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난민 떠넘기기 분쟁은 격화될 전망입니다. SBS 정준영입니다. LA 카운티 지역의 지난해 인종 혐의 범죄 건수가 20%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아시안 대상 증오 범죄는 무려 76%나 폭증했습니다. 전국의 주요 한인사회 소식을 정리했습니다. 이원정 기자입니다. 오는 11월 20일 세계 김치의 날을 맞아 대규모 김치 페스티벌 행사가 열립니다. LA 총영사관과 미서부 한식 세계화협회는 지역 정치인들과 외교관들, 소셜네트워크 인플루언서 등 80여 명을 초청해 총영사관 관저에서 직접 김치를 담그고 시식하게 됩니다. 또 K-팝 댄스 공연과 전통음악 연주, 공중 한복쇼 등 문화 행사와 풀무원 하이트 진로 등 부스를 마련해 참가자들에게 한국 식품 시식 기회를 제공합니다. 내년부터 다시 메트로 버스 요금을 내야 합니다. 메트로 당국은 내년 1월 10일부터 버스 이용객들에게 요금을 부과한다며 첫 6개월 동안에는 반값으로 할인된 이용권을 판매하고 저소득층에게는 더욱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권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저지에서 한인 서류 미비자 30가구에 각각 $1,000씩 모두 $3만 달러를 지원합니다. KCC 한인동포회관은 뉴저지에 살고 있는 한인 서류 미비자로 코로나19 관련 지원을 받지 못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가구당 $1,000씩 지원하며
신청 기간은 내일부터 오는 17일까지로 선착순 마감된다고 밝혔습니다. 제2의 테슬라로 불리는 미국 전기차 스타트업 리비안의 한인 디렉터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디렉터 두영 씨는 연료전지와 항공우주 같은 첨단 기술 산업에서 전력전자 및 고전압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20년 이상의 경험으로 아마존이 전체 지분의 20%를 투자한 리비안의 엔지니어 디렉터를 맡게 됐습니다. 두혁 씨는 UCLA와 USC에서 기계공학과로 각각 학사와 석사를 받았습니다. 켈트랜스가 하이웨이 101번 산마테오 익스프레스 레인에 요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켈트랜스는 내년 초부터 레드우드 시티의 위피 애비뉴에서 산마테오 카운티 라인까지 모든 구간에 요금을 부과할 예정으로 현재는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대선 후보가 후보 확정 이후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검찰 수사가 미진하면 조건부 특검을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강민우 기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오늘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가상자산의 미래를 주제로 한 간담회에 참석합니다. 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 최근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년도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방침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오후에는 데니얼 크리튼브링크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와 싱하이밍 중국 대사를 만나는 등 외교 행보도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 후보는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 검찰 수사가 미진하다면 특검 수사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 형식이든 어떤 형태로든 더 완벽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그의 엄정한 책임 추궁이 반드시 필요하고 단 몇 가지 단서를 달았습니다. 윤 후보가 검사 시절 대장동 사건과 연계된 저축은행 수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의혹 등도 특검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장동을 둘러싼 특혜 의혹도 정면 반박했습니다. 직원을 잘못 관리했다. 예를 들면 충분히 100% 완벽하게 유능하지 못했다는 점 지적 외에 구체적으로 뭘 잘못했다는 겁니까? 국민의힘은 조건부 특검 발언은 여론 물타기라며 평가절하했습니다. 정말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민주당과 이 후보는 즉각 특검을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이 후보는 이 밖에도 자신과 윤석열 후보를 음주운전자와 초보운전자의 대결이라고 한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의 평가에 대해선 음주 경력자보다 초보운전이 더 위험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 측은 실수할 위험이 더 많은 사람이 초보운전이라는 뜻이라며 음주운전보다 초보운전이 더 위험하다는 주장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강민우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광주를 찾았습니다. 상처받으신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한다고 말했습니다. 이현영 기자입니다. 전두환 옹호 발언 3주 만에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추모탑 앞에서 자신의 발언에 대한 사과와 함께 분향, 헌화까지 하려고 했지만 5월 어머니회 등 광주 시민단체들에 가로막혔습니다. 격렬한 항의 속에 20여 분 정도 참배광장에 머문 윤 후보는 추모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묵념한 뒤 준비한 사과문을 꺼내 읽었습니다. 제 발언으로 상처받으신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윤 후보는 40여 년 전 5월에 광주 시민이 민주주의를 위해 피와 눈물로 희생한 걸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염원하시는 국민 통합을 반드시 이루어내고 여러분께서 쟁취하신 민주주의를 계승 발전시키겠습니다. 윤 후보는 사과문 발표 이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이 사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겠다며 자신의 진정성을 믿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또 5.18 정신이 개헌 때 반드시 헌법 전문에 올라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영장을 집행하듯 광주 시민을 상대로 사과를 강제 집행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전두환 정치에 대한 반성 없는 광주 방문은 보여주기식 정치 쇼였습니다. 5.18 관련 단체들도 윤 후보가 선택한 일정에 따라 사과한 건 일방적이었다며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윤 후보는 내일 전남 목포에 있는 김대중 노벨 평화상 기념관을 방문한 뒤 경남 봉화마을로 이동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할 예정입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차별금지법 연내 통과를 요구하는 도보 시위에 참여했고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과학기술이 중요한 시기에 국내용 법조인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지킬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SBS 이현영입니다. 대장동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지지부진합니다. 코로나 확진이 수사에 차질을 빚었는데 이번에는 검찰총장과 수사지휘검사 모두가 휴가를 떠났다고 합니다. 원종진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 수사팀은 남욱 변호사를 어제 연이틀 구치소에서 불러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날 구속된 김만배 씨는 일신상의 이유를 들며 출석을 거부해 어제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수사팀에서 무더기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와 조사가 지연됐다 재개됐지만 그마저도 조사가 순조롭지 않은 모양새입니다. 수사팀 지휘를 담당하는 김태훈 4차장 검사도 어제까지 휴가를 냈습니다. 확진 팀원들과 접촉이 잦았다는 이유인데 코로나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긴 했지만 잠복기 등을 고려해 출근하지 않았다는 게 검찰 설명입니다. 하지만 수사지휘검사의 휴가를 놓고 뒷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화천대유의 로비 대상자로 지목됐던 곽상도 의원이나 거액의 고문료를 받은 권순일 전 대법관을 비롯한 호화 법조 자문단 등에 대해 별다른 수사 움직임이 없는 데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윗선에 대한 수사나 성남시 의회 의원들에 대한 로비 의혹에 대해서도 언론 보도만 무성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대검 감찰부가 대검 대변인 공용 휴대폰을 확보하게 된 경위를 놓고 출입 기자들과 마찰을 빚었던 김호수 검찰총장도 어제부터 이번 주 내내 휴가를 냈습니다. 순탄치 않은 수사 과정과 코로나 악재까지 겹친 상황에서 수사 최종 책임자까지 자리를 비운 게 검찰총장으로서 적절한 처신인지 수사 의지가 있는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SBS 원종진입니다. 이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공수처는 손준성 검사를 다시 소환했습니다.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인다는 방침입니다. 홍영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손준성 검사는 두 번째 소환에도 지난번처럼 공수처 차량을 타고 비공개 출석했습니다. 8일 만에 다시 나와 8시간 넘게 조사받았습니다.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송 검사가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김웅 의원에게 보낸 걸로 의심하는 공수처는 김 의원을 불러 조사한 데 이어 고발 사주 의혹을 자체 조사했던 대검 감찰부를 압수수색해 증거 보강에 나섰습니다. 또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후보를 직권남용 혐의로 별도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앞서 행정법원은 윤 전 총장의 징계 적법성을 판단한 판결문에서 윤 후보가 송 검사에게 주요 사건 재판부의 출신과 성향 등을 분석한 문건을 만들라고 지시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공수처는 이를 근거로 송 검사를 상대로도 판사 사찰 문건 작성 경위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 씨는 고소 사건으로 경찰에 출석해 고발 사주 의혹은 실체가 없다고 주장한 김웅 의원을 비난했습니다. 김웅 의원은 모든 순간을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손준성 검사인 거를 김웅 의원이 몰랐습니까? 문제의 고발장에 이름이 언급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도 자신의 재판에 나와 고발 사주로 인해 부당하게 기소를 당했다고 주장했는데 검찰은 고발 사주는 아직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의혹 수준일 뿐이라고 맞섰습니다. SBS 홍영재입니다. 아직 쓰여지지 않은 스토리. 그 스토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의 움직임, 그것은 차세대 전동화 차량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영감을 찾아서 내일은 베테랑스 데이, 제향 군인의 날입니다. 내일 아침 9시에는 LA 한인타운 다울정에서 베트남전에 참전한 한인 제향 군인들을 위한 행사가 열립니다.
플러트내양 공원에서는 한국전 참전 기념비 제막식도 열립니다. 이 참전 용사들의 노고와 희생 정신을 되새기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브이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